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그리고 뒷 배경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많은 지지자들 또 그리고 항의 시위대도 함께 동반했었는데 어제 12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저도 한 밤 8시경부터 이제 언제 끝나나 하고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데 10시 40분경에 이제 조사가 끝난 뒤 귀가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밝힌 뒤에 귀가를 했는데요. 어제 검찰 출석 전후로 전에는 굉장히 긴 분량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짧게 입장 발표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1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12시간 중에는 점심시간, 저녁 식사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진술한 것을 이렇게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 이런 것들 따지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할 때는 훨씬 더 양도 많았지만은 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 임했거든요. 사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는 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대표 시절에 한 게 아니라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 벌인 일이라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검찰 조사받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네. 검찰로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해서 확인할 것이 생기면은 누구라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한 것 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은 검찰 조사의 앞에서도 답정 기소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는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보면은 검찰 조사는 야당 파괴다. 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땅하고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를 보는 시각이 명백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파괴다. 또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사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가 보면은 반대로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네. 또 범죄 피의자로 출두하면서 마피아식 또 조폭식 출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 중간지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씁쓸한 상황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양 진영으로 갈라진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조사는 끝났는데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기소할까요? 일단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답정 기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은 기소할 것으로 자신을 기소할 것으로 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표현이 아니라도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검찰 논리로는. 네. 지금까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이 2명 있거든요. 성남시 공무원 1명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됐고 또 두산건설 전 대표
뇌물 공유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네. 한 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또 다시 재판이 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검찰이 지금 성남 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다라면은 정진상 실장과 같이는 또 추가 기소를 하고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될 텐데 당시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대표지 않았습니까? 결국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를 통해서 성남 FC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제3자 뇌물수수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소로 갈 건데 과연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뭐냐면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뭐 분명히 안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하면은 검찰 수사가 아주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엮어서 구속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성남 FC만으로도 그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이런 시각은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성남 FC 후원금 중에 일부가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갔는데 그 성과급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근데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또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 그러니까 성남지청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수사팀의 의견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은 이현석 검찰총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너무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법만 보고 또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9분 동안 자신의 입장문을 준비해 온 것을 읽어 내려가는데 근데 조사 과정에서는 서면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선의 답변만을 했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10시 30분경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성남지청장과의 티타임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갖지 않고 바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이 대표가 밝혔고요. 또 조사에 앞서서는 미리 준비한 A4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 측 질문에는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입장문 내고 이 대표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진술 거부가 아니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못 얻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한 건 맞지만 이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진술 거부권,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흔히 묵비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일반 국민들의 권리고 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보면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혐의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 검찰 피의자 신분에서 진술 거부권 많이 썼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권 행사했죠. 네. 그리고 최근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영부 원장 그리고 정진상 씨도 검찰 조사에서 어느 일정 부분 되면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검찰로서는 그 수사에 비협조한 거지만은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검찰 조사에서 그러면은 명백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상황을 보니까 A4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 범위 안에서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또 진술을 안 한 것, 거부한 것도 또 맞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소할 것 명백하다고 느꼈고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법정에서 다투겠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런 선에서 방어 전략 그리고 진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걸 짚어보면 조사를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 조사는 유민정 형사 3부장이 주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유민정 부장검사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검사도 들어갔을 거고 수사관도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머문 시간이 이제 12시간인데 12시간 내내 뭐 부장검사가 했는지 일부 이렇게 평검사가 보조를 했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평검사라든가 부부장검사가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또 피의자가 굉장히 유력한 인물일 때는 부장검사가 하는 경우가 흔히 봐왔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지금 검찰총장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한웅재 형사 8부장 부장검사가 2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과거에 없던 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젯밤 이재명 대표 조사를 받고 늦게 귀가를 했는데 오늘 바로 최고위원회를 인천에서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정치검사를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하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내일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어제 조사받은 내용이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가 참 기자회견을 잘 안 합니다. 취임 100일 때도 기자회견을 생략을 했었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대장동 특검 제안 그걸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 한 이후로는 기자회견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이때도 요 해당되는 질문만 받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넓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당연히 이 검찰 조사 받은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 다 밝히겠죠. 아마 지금까지 한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파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답정 기소라든가 그리고 당당히 맞서겠다라든가 이런 수준의 그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자신의 발언이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절제된 표현들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피해가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있어서 기자들이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게 될지
내일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주요 키워드가 정치 개혁이었죠? 네, 오늘 모두 발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의 해가 돼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진영 정치, 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했는데요.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위가 매주 2차례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해서 3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야기를 띄운 바가 있는데 네. 중대선거구제 도입될 수 있을까요?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되는데 과거 사례들 보면은 1년 전에 확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아예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지난 총선 경우에 보니까 39일 전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아주 난항을 겪기 마련인데 그거는 보통 선거구제 개편 합의는 아니 개헌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선거구제 문제는 이미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이렇게 낳는 그런 병폐를 낳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리 지금 승자 독식의 또 정치 양극화 이 문제를 낳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인데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네. 여기 큰 원인이 하나 있고요. 이걸 하려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니까 개헌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이 개혁을 해서 양당 독과점 체제를 흔들어야 된다. 좀 흔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도 많이 좀 들어와서 국회에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하고 소선구제를 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그런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렇지만 소선구제가 반드시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냐면은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또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예. 또 나름대로 정당성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고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일변도 그리고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부분적인 문제점은 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또 이걸 대안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과거에 2000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대선거구제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호남 의원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영남 의원들이 찬성을 할까? 저는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호남 의원들 찬성할까? 찬성 안 하려고 봅니다. 네. 물론 수도권은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고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라든가 진영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최고 지고지선의 선이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문가들 또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서 좀 제대로 된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2000년에 시도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요? 지금과 같이 뭐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였나요? 그때는 망국적 지역 그 구도를 좀 극복하자 이런 의도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영남과 호남에서 의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호남, 영남의 그 양당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기억이 나는데 예.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남이 지금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 의장이 또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꺼냈거든요. 사회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헌법 개정 특위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참여형 개헌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도 개헌 그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개헌을 추진을 하지만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개헌되면은 결국 국회 여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대통령 위주의 개헌은 안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또 확인이 된 부분인데 개헌의 핵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뭐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하자라든가 또 다른 부분을 손보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것이 뭐 그 4년 중임제로 가든 아니면 2년 집정부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론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다지 개헌에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만남도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8월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 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1대1 면담을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시정연설하러 갔을 때 그 참석을 안 했었죠. 그리고 신년 할애에 초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야당 대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회동에 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을 거고 예. 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사실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